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성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이 성벽 앞에서 발길을 돌렸고 정복자들은 번번이 실패를 맛봐야 했죠. 그러나 결국 이 도시는 함락됩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방어선이 무너진 그날,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마지막 후예,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번영했고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중해라는 바다는 사실 한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약 600만 년 전 이 지역은 거대한 소금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이 맞닿아 있던 시절, 대서양의 물이 이곳까지 흘러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지금의 지브롤터 해협 자리에는 단단한 암석 장벽이 버티고 있었는데 수십만 년에 걸쳐 대서양의 파도가 이 장벽을 조금씩 깎아냈습니다. 그러다 530만 년 전 어느 날 마침내 이 암석문이 무너져 버렸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서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초당 2천억 리터의 바닷물이 아마존강 1000개에 맞먹는 유량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이 물줄기는 시속 14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했습니다. 높이 1500m짜리 폭포가 형성되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홍수가 시작된 거죠. 이 재앙적인 물의 유입은 약 3년간 지속됐는데 일부 학자들은 몇 달 만에 끝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물은 동일했어요. 동서로 4000km에 달하는 거대한 내해, 우리가 지중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탄생한 겁니다. 이 격변의 바다는 또 한 번의 대홍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동쪽 끝,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약 75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당시 보스포루스 계곡이라 불리던 좁은 협곡이 지중해와 거대한 담수호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자연댐이 붕괴해버린 겁니다. 매일 53제곱킬로미터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건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에 달하는 수량이었죠. 담수호는 짠 바닷물로 가득 찼고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홍수를 목격한 석기시대 사람들의 기억이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형성된 바다가 바로 흑해이고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온 좁은 협곡이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지점으로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750m밖에 되지 않죠. 이 전략적 요충지에 한 도시가 세워집니다. 기원전 667년경 그리스 메가라 출신의 식민자들이 이곳에 첫 번째 돌을 놓았어요. 전설에 따르면 비자스라는 왕자가 델포이 신탁의 조언을 받아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신탁은 이상한 말을 했죠. 맹인들의 맞은편 땅을 찾으라고요. 비자스가 마르마라해에 도착했을 때 해협의 아시아 쪽에는 이미 칼케돈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자스의 눈에는 유럽 쪽이 훨씬 더 좋은 입지로 보였거든요. 방어하기 쉬운 지형에 천연의 양항이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칼케돈 사람들이 이런 명당을 놔두고 건너편에 정착했다니 그들이야말로 맹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비자스는 신탁의 의미를 깨달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비잔티온이라 불렀습니다. 라틴어로는 비잔티움이라고 했죠. 이 도시의 장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을 장악하고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모든 육상 교역을 통제할 수 있었고 흑해와 지중해 사이를 오가는 모든 해상 무역도 이 도시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협의 빠른 조류 덕분에 적의 함대가 접근하기도 어려웠죠. 도시의 항구는 골든혼이라 불리는 긴 만으로 바다의 거센 물살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천척의 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이 만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이곳을 통해 흘러든 막대한 부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고 해질녘 수면에 비치는 황금빛 노을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골든혼과 마르마라해 사이에 끼인 비잔티움은 쇠끼 모양의 완벽한 방어 지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적이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은 단 한 곳뿐이었고 그곳에만 튼튼한 성벽을 쌓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비잔티움은 그저 부유한 무역도시에 불과했어요. 인구도 4만 명 정도로 전성기의 로마가 100만 명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도시 수준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당하기도 했고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지배를 받기도 했으며 로마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에게 포위당해 잿더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원전 503년경부터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가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 철제 무기와 사슬 갑옷으로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 기원전 220년경에는 이탈리아 전역과 시칠리아, 코르시카, 사르데냐를 손에 넣었죠. 기원전 140년경에는 이베리아 반도와 그리스까지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팽창 방식은 경제적으로 자기 완결적이었어요. 정복할 때마다 새로운 자원이 들어왔고 그 자원으로 더 큰 정복을 감행할 수 있었거든요. 기원전 167년에 마케도니아의 국고를 손에 넣자 로마는 사실상 세금을 폐지할 수 있었고 기원전 130년에 페르가몬을 정복하자 국가 예산이 2배로 늘었으며 시리아 정복 후에는 다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마치 지브롤터를 뚫고 쏟아져 들어온 대서양의 물줄기처럼 로마의 팽창은 거침없이 이어졌죠. 서기 70년경이 되자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호수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북쪽으로는 눈 덮인 스코틀랜드의 언덕부터 남쪽으로는 사하라의 모래 언덕까지, 서쪽의 대서양 연안부터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까지 로마의 영토가 뻗어 있었습니다. 200년대에 접어들면서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명군들이 연달아 통치했고 국경에서는 전쟁이 계속됐지만 제국 내부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와 역참을 건설하고 공중 목욕탕과 극장을 세웠으며 기술 발전의 새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제국의 영광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어요. 정복지를 가차없이 착취했고 저항하는 자들은 극도로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이 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전염병이었죠. 서기 165년 겨울 로마는 현재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파르티아 제국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지금의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셀레우키아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의 의사 갈레노스가 이 끔찍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9째 날에는 가벼운 기침이, 10째 날에는 기침이 심해지면서 딱지가 생겼고 며칠간 콧물이 나오다가 선홍색 피와 함께 후두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막 조각이 입으로 배출됐다고 했죠. 이 정체불명의 질병은 순식간에 군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증상으로 미루어 천연두였을 가능성이 높고 홍역이 동시에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은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따라 확산됐고 파르티아군의 공격을 막아내던 아미다시에서는 거리에 널린 시체가 너무 많아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라는 역사가는 시체에서 구더기가 들끓었고 더위에 의한 징발로 부패가 가속화됐으며 다양한 질병이 시민들에게 덮쳤다고 썼습니다. 전염병과 적군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게 된 로마 병사들은 본국으로 철수했는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적을 제국의 심장부로 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라인강 유역에 안개 낀 소나무 숲에 주둔한 병사들 사이로 그리고 교역로를 따라 남쪽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인구 100만의 대도시 로마에 도달했습니다. 시리아 출신의 작가 루키아노스는 로마의 집들이 텅 비어 있었고 문에는 재앙을 쫓아내려는 부적과 주문이 그려져 있었다고 기록했죠. 중국의 한나라 기록에도 같은 시기에 역병이 창궐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이 전염병은 제국 인구의 약 2%, 약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30에서 40%에 달했죠. 해상 무역 같은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고 로마군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로마의 정치 세계도 함께 무너졌어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황제 콤모두스가 즉위하면서 로마의 긴 쇠퇴가 시작된 겁니다. 곧 라이벌 장군들이 권력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벌였고 도시들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제국의 에너지는 무의미한 자기 파괴적 전쟁에 소진됐습니다. 300년대 후반이 되자 광대한 지중해 제국은 더 이상 그 발상지인 쇠락한 도시에서 통치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부패로 마비됐고 인구는 말라리아에 시달렸죠. 285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절박한 시도로 제국의 영토를 거의 정확히 둘로 나눕니다. 서유럽과 북아프리카 서부는 밀라노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이 되고 현재의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를 포함한 동쪽 지역은 동로마 제국이 됩니다. 각 절반을 2명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사두 정치 체제를 만들어 내전을 종식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또다시 20년에 걸친 내전이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승리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거죠.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에 항거한 유대인 반역자를 숭배하는 이 젊은 종교는 오랫동안 로마 당국의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라이벌들을 물리치고 분열된 제국을 다시 통합했으며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동쪽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죠.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그가 선택한 곳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바로 그 지중해 동쪽 끝에 작은 그리스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비잔티온이라 불렀던 그 도시를 라틴어를 쓰는 콘스탄티누스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고대 탐험가 비자스처럼 콘스탄티누스도 이 황금빛 도시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비잔티움의 이름을 바꿔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시기의 도시는 노바 로마, 새로운 로마라는 비공식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새 수도에서 즉시 대규모 건설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구 비잔티움 중심부에 아우구스타이온이라는 새 광장을 조성하고 동쪽에는 새 원로원 건물이 들어선 대바실리카를, 남쪽에는 웅장한 황궁을 세웠죠. 비잔틴 시인 마리아누스는 이 초기 도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구불구불한 해협이 땅을 양분하는 곳, 바다를 향해 열린 기슭에 우리의 신성한 황제가 이 궁전을 세웠노라. 오 멀리서 다스리는 로마여, 그대의 품격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지닌 아시아의 전망을 유럽에서 바라보라. 황궁 근처에는 전차 경주를 위한 거대한 히포드롬이 있었습니다. 450m 길이의 경주로에 10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었고 한 번에 최대 8대의 전차가 4마리 말에 이끌려 달릴 수 있었죠. 이런 경기는 정말 짜릿한 볼거리였을 겁니다. 인근에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제옥시포스 목욕탕이 있었고 5세기의 작가 레온티우스는 친구에게 보내는 초대장에서 이곳의 한가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쪽에는 즐거운 목욕탕 제옥시포스가 있고 다른 쪽에는 히포드롬이 있네. 콘스탄티노플은 히포드롬을 장식할 자체 오벨비스크까지 만들었는데 정사각형 석재 블록을 쌓아 32m 높이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장식한 오벨리스크와 정확히 같은 높이였어요. 콘스탄티노플이 영원한 도시와 동등하다는 의도적인 선언이었죠. 330년경 콘스탄티누스는 골든혼과 마르마라해 사이를 가로지르는 인상적인 성벽도 건설해 쐐기 모양의 도시를 봉쇄하고 방어 가능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황제는 천사가 성벽의 위치를 안내해줬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새 수도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예상하며 옛 성벽보다 훨씬 바깥에 새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다음 세기에 비잔티움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5세기 초가 되자 도시는 콘스탄티누스의 야망마저 넘어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이테처럼 바깥으로 뻗어나간 성벽의 여러 층을 통해 도시의 팽창을 추적할 수 있죠. 404년 테오도시우스 2세라는 동로마 황제가 팽창하는 도시를 보호하고 더 서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성벽을 건설하는 더욱 야심찬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이 성벽은 6.5km에 걸쳐 뻗어 있었고 도시의 폐쇄 면적을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이 팽창하는 도시의 야망을 보여준다면 동시에 젊은 수도가 처한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계를 증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성벽 건설에 착수했을 때 그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유라시아 스텝에서 알 수 없는 힘에 밀려난 광대한 인구 이동이 로마 영토로 대규모로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내전으로 마비된 로마 국가는 이를 막아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작가 시네시우스는 399년경 아르카디우스 황제에게 한 연설에서 임박한 파멸의 분위기를 요약했죠. 즉위 2년째인 41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알라리크 장군이 이끄는 고트족 군대가 위대한 로마 시를 3번이나 포위했고 3번째에 성벽을 뚫고 도시를 약탈했다는 것이었죠. 로마 약탈 자체는 당시 기준으로 비교적 제한적이었지만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약 10년 후에 쓴 성녀 멜라니아는 이 끔찍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옛 예언에서 말한 야만인들의 폭풍이 로마에 덮쳤고 포로의 청동상마저 아끼지 않았다. 야만적인 광기로 모든 것을 휩쓸며 파괴했다. 당시 베들레헴에 살던 서로마 제국 출신의 작가
성 히에로니무스는 이 소식을 듣고 열정적인 슬픔의 분출을 썼습니다. 아, 이 무슨 공포인가.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우리의 죄는 무너지지 않는다. 명성 높은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한 줌의 불길에 사라지다니. 이 재앙으로 로마의 난민들이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배에 빼곡히 올라 아프리카, 이집트, 동방의 해안에 내렸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자신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운명을 따르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후 몇 년간 건설한 성벽은 고대나 중세 세계에서 건설된 가장 인상적인 방어 구조물 중 하나가 됩니다. 세 겹의 성벽이 차례로 배치되었고 각각이 앞에 것보다 높았으며 그 앞에 넓은 해자가 있었죠. 이 해자는 성벽 전체를 따라 이어진 정교한 배관 시스템을 통해 요청 시 즉시 물로 채울 수 있어 도시가 위협받을 경우 즉각적인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높은 마지막 성벽은 두께가 거의 5m, 높이가 12m에 달했고 각각 20m 높이의 탑 96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벽들은 정밀하게 절단된 흰 석회암 블록과 붉은 벽돌줄로 장식되어 지어졌기 때문에 햇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는 흰색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성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1000년 동안 뚫리지 않았고 결국 무너뜨리려면 군사기술의 완전한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완공된 것은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어요. 실제로 마지막 돌이 놓이는 동안 성벽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시험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초의 야만족 이주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그토록 많은 유목민들을 몰아낸 세력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세력은 훈족이라 불리는 민족이었고 곧 그들은 유럽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울 한 남자의 지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은 러시아 스테베 유목민들을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통합했고 그는 그들을 서쪽으로 이끌어 비교할 대상이 거의 없는 파괴의 캠페인을 벌일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틸라였습니다. 훈족은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동유럽에 살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방목하는 가축이 제공하는 고기와 젖을 주로 먹고 사는 전사 목축민 사회였죠. 처음에 그들은 로마 영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로마인들은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며 영토에서 물러나 있도록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아틸라의 등장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5세기 비잔틴 역사가 프리스쿠스는 아틸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세계를 뒤흔들기 위해 태어난 자, 모든 땅의 채찍, 모든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한 자였다. 아틸라가 훈족의 왕이 되자 그는 로마 영토에 대한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마인들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의 도시를 습격하기 시작했죠. 아틸라는 현재의 프랑스인 갈리아 전역을 정복했고 동유럽과 중유럽에 광대한 훈제국을 세웠습니다. 447년 그의 군대는 다뉴브강을 건너 동로마 제국으로 진입했고 동로마인들은 즉시 압도당했습니다. 국경을 따라 그들의 요새가 불탔고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비잔틴 수도사 칼리니쿠스는 성 히파티우스의 생애라는 작품에서 새 수도가 직면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썼습니다. 트라키아에 있던 훈족 야만인 민족이 너무 강대해져서 100개 이상의 도시가 함락되었다. 사륙과 피 흘림이 너무 많아 죽은 자를 셀 수 없었으니 그들이 교회와 수도원을 점령하고 수많은 수도승과 처녀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콘스탄티노플의 막강한 성벽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47년 1월 대지가 무시무시한 힘으로 진동했거든요. 이 지진은 기억되는 한 가장 강력했을 겁니다. 4개월에 걸쳐 지진과 그로 인한 홍수가 이 지역 전체를 황폐화시키며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전역에서 건물이 무너졌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무너진 지붕과 붕괴된 벽으로 상처 입고 부서졌을 것이며 사람들은 잔해 아래 묻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진동이 거대한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전체 구간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주민들과 접근하는 훈족 군대 사이에 놓인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성벽이었는데 말이죠.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 성벽을 짓는데 9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제 한 사람에게 단 몇 달 만에 수리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그는 현재 터키의 프리기아 지역 출신의 지사였고 이름은 콘스테티누스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새 직책에 막 부임했고 앞에 놓인 엄청난 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도시가 거대하면서도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바로 도시의 엄청난 경쟁 정신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도시의 거대한 히포드롬, 즉 경마장으로 향했습니다. 비잔티움의 전차 경주는 현대의 축구와 비슷한 헌신을 받았습니다. 축구처럼 전차 경주는 큰돈이 오가는 사업이 되었어요. 4개의 대형 경주팀이 히포드롬의 경기장에서 경쟁했고 각각 색깔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적색, 청색, 녹색, 백색이요. 히포드롬에서 폭동은 흔한 일이었고 경쟁하는 깡패 집단들이 충돌할 때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콘스탄티누스는 히포드롬에 도착했을 때 어쩌면 직면한 과제의 규모에 약간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곳에서 발견한 경주 팬들의 무리에게 간단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이 스포츠 팀들이 도시 성벽 재건을 도와야 한다고요. 각 팀에 완성할 구간이 배정되었고 그들의 추종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도와야 한다고요. 경쟁 선언은 명확하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도시의 술집과 광장, 목욕탕과 향신료 시장을 돌아다니며 거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의 팀 자부심이 걸려 있다고, 그리고 어쩌면 부수적으로 도시의 운명도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콘스탄티노플 성벽 수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스포츠 팬들의 이 무리가 돌, 벽돌, 회반죽을 들고 비계에 올라 팀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무너진 벽을 재건하면서 다른 팀들을 조롱하는 열광적인 활동을 상상할 수 있죠. 이 노력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단 2달 만에 도시 성벽이 재건되었고 일부는 강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성벽 기초에 새겨진 짧은 비문이 이 놀라운 업적의 유일한 기념물로 남아있는데 이를 신화 속 전쟁의 티탄 팔라스에 비유합니다. 테오도시우스의 명령으로 2달도 안 되어 콘스탄티누스가 이 강력한 성벽을 승리로 세웠다. 팔라스조차 이토록 강한 성체를 이리 빨리 세우지는 못했으리라. 아틸라가 콘스탄티노플 성문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속받은 지진으로 부서진 폐허 대신 석회암이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삼중 방어벽,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를 발견했으니까요. 양측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틸라는 도시를 점령할 수 없었지만 비잔틴도 전투에서 그를 물리칠 수 없었죠. 결국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훈족에 대한 지불을 늘리기로 동의했고 아틸라는 비잔티움 땅에서 물러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구원받았고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매 강대국 서로마 제국에게는 쏟아지는 압력이 너무 컸습니다. 5세기가 진행되면서 한쪽 절반의 제국은 버텼고 다른 쪽은 먼지 속으로 무너졌죠. 동방의 지배적인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고 비잔티인들은 제국 역사 전체에 걸쳐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제국 주민들은 결코 자신들을 그리스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잔틴이라는 이름 자체도 훨씬 후대의 발명이에요. 실제로 역사의 끝까지 중세 전체에 걸쳐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로마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땅을 로마니아라고 불렀습니다. 470년대가 되자 이제 라벤나시에서 통치하는 서로마 황제는 이탈리아의 군벌에 불과했어요. 로마는 더 이상 군단을 유지할 비용을 댈 수 없었고 점점 더 게르만 용병에 의존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도 돈을 줄 수 없게 되었고 헤룰이라고 알려진 용병 집단이 이탈리아 땅을 대가로 요구했을 때 로마인들은 거절했습니다. 헤룰리는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군의 잔당은 476년 라벤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퇴위를 강요당했고 서방 제국은 정치적 실체로서 완전히 사라졌죠. 하지만 대부분 동방에서의 삶은 서방의 몰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콘스탄티노플은 팽창과 중요성의 증가를 계속하며 이제 지중해 세계의 논쟁의 여지없는 수도이자 중심이 되었죠. 이것이 도시가 궁핍한 자들의 성소로서의 역할, 후대의 시인들이 이방인의 피난처라고 부를 도시로서의 역할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이방인의 피난처, 도시 중의 도시 여왕, 노래 중의 노래, 영광 중의 영광이여. 동방 제국은 5세기의 격변을 잘 견뎌냈습니다. 훈족과 동고트족의 침략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이 공격자들을 물리쳤죠. 곧 한 사람, 한 동방 황제가 한때 서방 제국에 속했던 파편화된 땅을 되찾기 위한 십자군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이름은 유스티니아누스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이야기는 유스티누스라는 그의 삼촌에서 시작됩니다. 유스티누스는 비잔틴 사회에 주목할 만한 측면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였어요. 바로 거의 누구나 그 계층을 올라가 심지어
제국 권력의 정점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유스티누스는 발칸 반도의 마케도니아 옆 산악 지역인 다르다니아에서 돼지를 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 그와 친구 둘은 서방의 혼란을 피해 도망쳤고 아마도 고향의 연기가 뒤에서 하늘로 피어오르는 피난민 행렬 속에서 산길을 넘었을 겁니다.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이 소박한 여정을 기록합니다. 일리리아 출신의 젊은 농부 셋이 베데리아나에서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하고 도착했다. 그들은 비잔티움까지 온 거리를 걸어서 왔고 자기 어깨로 망토를 짊어졌는데 도착했을 때 그 안에는 집에서 싸온 2번 구운 빵밖에 없었다. 위대한 수도에 도착했을 때 삶은 힘들었을 겁니다. 유스티누스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그리스어는 아주 기초적으로밖에 못했고 콘스탄티노플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의 소음 속에서 어지러웠을 겁니다. 대부분의 농부처럼 그는 글도 읽지 못했지만 궁정 경비대의 자리를 얻어 군 생활에서 올라가 호민관이 되고 원로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나스타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궁정 경비대장으로 임명되었죠. 황제가 죽었을 때 비잔틴 황제의 죽음에서 자주 그랬듯이 궁정은 음모로 폭발했습니다. 대시종 아만티우스라는 사람이 유스티누스에게 큰 돈을 건네며 그의 지지를 사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스티누스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자신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확보했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유스티누스가 새 황제로 선출되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빠르게 농부였던 가족에게 연락해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어린 조카를 수도로 데려와 교육받게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도 농부였지만 콘스탄티노플에서 법신학, 로마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때 서방을 지배했던 제국의 위대함과 그 비극적 몰락의 상황을 배웠죠. 어쩌면 이때 그가 야심차고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레노바티오 임페리, 제국의 회복이라고 부를 것에 대해서요. 유스티니아누스는 삼촌이 죽은 후 황제가 되어 엄청난 에너지로 통치에 임했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 황제로 알려졌지만 그의 치세에는 논란이 없지 않았어요. 유스티니아누스의 치세는 폭동으로 얼룩졌습니다. 532년 아틸라에 맞서 도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던 유명한 전차경주 파벌들이 유스티니아누스 정부의 부패라고 생각한 것에 맞서 거리에서 들고 일어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수도의 거리를 행진하며 도시에 불을 지르고 니카, 니카, 승리를 뜻하는 그리스어를 외쳤죠. 이 폭동은 니카 폭동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너무 심각해서 황제는 바다로 도망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폭동 중에 황궁 옆 언덕에 서 있던 오래된 교회가 잿더미로 타버렸고 유스티니아누스의 반응은 잔혹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군대에 폭동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이 진압 동안 콘스탄티노플 시민 3만 명이 살해되었고 히포드롬의 모래가 그들의 피로 물들었다고 전합니다. 폭동 후 그는 도시를 재건하기로 결정했고 까맣게 탄 오래된 교회의 폐허 위에 로마의 성 베드로 무덤과 경쟁할 새 대성당의 설계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물 중 하나였죠. 거대한 돔은 지상 55m 높이로 솟아있으며 직경이 30m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소피아 교회, 그리스어 이름 하기야 소피아로 더 잘 알려진 건물이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또한 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기로 결심했고 그가 이것을 한 방법 중 하나는 아마도 역사상 최초의 기업 스파이 행위, 중국에서 비단의 비밀을 훔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비단은 중국 장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551년 인도에서 설교하던 2명의 비잔틴 수도사가 중국으로 가서 누에, 사육과 비단 생산에 사용되는 복잡한 방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콘스탄티노플 돌아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 긴급 아련을 요청했죠. 수도사들은 다시 출발했는데 타림 분지와 타클라마칸 사막, 옥문관, 허시 회랑을 통과해 중국 심장부로 갔을 거예요. 그들은 속을 파낸 대나무 지팡이를 가져갔고 안에는 숨겨진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원정은 2년까지 걸렸을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성공적으로 돌아와 실크로드의 반대쪽 끝에 누에 번식 개체군을 확립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빠르게 유럽에서 비단의 독점권을 확립했고 이것은 중세 전체에 걸쳐 경제의 기반 중 하나가 되어 비잔티움의 부를 전례 없는 규모로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서로마 제국의 모든 땅을 되찾아 로마를 예전의 크기로 복원하고 싶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이 명령한 군사 원정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벨리사리우스라는 재능 있는 장군에게 맡겼고 콘스탄티노플의 왕좌에서 고대 로마의 땅이 다시 한번 그의 깃발 아래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북아프리카로 진군해 불과 9개월 만에 여전히 점령하고 있던 반달족을 정복했고 그런 다음 동고트 왕이 여전히 다스리던 이탈리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이탈리아로 진입해 로마 자체를 1년 넘게 포위하다가 536년 마침내 성문을 뚫었습니다. 벨리사리우스가 로마시에 입성했을 때 그는 과거의 위대함이 많이 박탈된 곳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탈리아에 대한 동고트족의 지배는 무너졌고 비잔틴 제국은 로마의 제국을 위해 영원한 도시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로마를 제국에 복원하려는 시도에서 비잔틴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벨리사리우스의 전쟁 동안 로마의 모든 시민 중 아마도 90%가 죽거나 도시를 떠났고 인구는 아마도 3만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거주 면적은 이전 크기의 10분의 1로 줄었고 한때 도시에 직접 물을 가져다 주던 13개의 거대한 수로 중 2개만 작동하고 있었죠. 로마가 고대 과거의 영광을 재건할 희망이 있었다면 비잔틴인들이 그 희망을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정복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업적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트 전쟁이 불을 고갈시키고 군대를 산만하게 했으며 540년대에 또 다른 역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어 제국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것은 그 후 2세기 동안 2,500만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곧 랑고바르드라고 알려진 게르만인들이 북이탈리아를 침략해 그곳에 남아있던 소규모 비잔틴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고대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꿈은 죽었죠. 유스티니아누스는 565년에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금화 2,900만 개의 제국 재물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전쟁이 그것을 비워버렸습니다. 630년이 되자 제국은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의 대부분을 다시 잃었고 시칠리아 섬에만 발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7세기 초 헤라클리우스라는 황제가 제국을 이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통치하며 인상적인 일련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아나톨리아에서 사산조를 물리쳐 심지어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비잔티움 사람들은 새로운 경쟁자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들 중 하나, 겉보기에 텅 빈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의 선구적인 전사가 일어나 이 지역의 기존 권력을 전복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모을 것이었습니다. 역사에서 무함마드로 알려진 그 사람은 혁명가, 게릴라, 시인, 혁신적인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632년 그가 죽은 후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이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고대 제국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속이 텅 빈 상태였어요. 아랍의 진격은 완전한 기습이었죠. 634년 모든 이의 놀라움 속에 아랍 군대가 시리아로 파견된 비잔틴 군대를 물리치고 빠른 일격으로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습니다. 비잔틴은 636년에 다시 시도했지만 모래폭풍이 그들의 군대를 흩어놓았고 아랍 기병이 그들에게 쏟아졌을 때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비잔틴은 아시아 영토가 집어삼켜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봤습니다. 채 10년 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되찾은 예루살렘이 637년 아랍 군대에 항복했죠. 642년 이집트가 아랍군에게 함락되자 비잔틴 제국은 수도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던 풍부한 식량 공급을 잃었습니다. 647년이 되자 아프리카의 마지막 비잔틴 영토 고대 도시 카르타고도 진격하는 아랍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644년 비잔틴의 공포 속에 아랍 제국은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후 키프로스와 로도스 섬을 공격할 만큼 강해졌고 어느 섬도 최소한의 저항조차 하지 못했으며 비잔티움이 더 이상 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곧 명백해졌습니다. 654년 콘스탄스라는 황제가 제국의 자랑이자 마지막 방어선인 비잔틴 해군과 함께 직접 출항하여 아랍 함대와 맞섰습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500척의 비잔틴 선박이 파괴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시는 이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674년 아랍 함대는 해안을 따라 항구 도시들을 점령한 뒤 수도 자체를 봉쇄하며 도시의 숨통을
끊으려 했죠.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는 이것이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제국의 끝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적의 깃발로 가득 찼고 육지는 성벽 하나를 남긴 채 모두 차단된 듯 보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포위망 속에 고립된 거대한 섬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아랍군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성벽을 공격하지 않고 보스포루스와 마르마라해를 장악해 곡물과 보급로를 끊어 도시를 굶겨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이 성벽은 굳건했지만 배고픔까지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불안이 번졌습니다. 곡물 가격은 치솟았고 사람들은 황궁 앞에서 웅성거렸죠. 로마가 무너졌듯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공포는 서서히 도시 전체의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4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1000년을 버텨온 이유는 성벽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마다 꺼내드는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비밀 병기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밤 아랍 함대가 골드논 입구까지 접근하자 비잔틴 전함들이 조용히 움직였고 곧 바다 위로 꺼지지 않는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 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 바람을 타고 번지는 화염은 돛과 갑판을 집어삼켰고 해협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도망칠 곳이던 바다는 그날 밤 수많은 배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죠. 그렇게 콘스탄티노플은 또 한 번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벽이 아니라 바다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비잔티움은 세계에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복하는 제국은 아니다. 하지만 쉽게 죽는 제국도 아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비잔티움의 싸움은 하루짜리 결전이 아닌 수백 년에 걸친 생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젠가 1000년을 버틴 성벽마저 새로운 무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날을 향해 말이죠.